지체장애 전반적 지원. 이번 시간에는 지체장애 이해 및 교육 지원, 중도, 중복장애의 특징, 일상생활 및 건강 지원, 가족 지원, 그리고 진로 및 직업 지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지체장애 일반 및 교육 지원. 근위원제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뇌성마비 아이가 수업 중 졸려하는 경우 보호자는 조금이라도 자녀가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적절할지, 잠을 깨워서 어느 정도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담임교사와 평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와 복용약의 종류와 복용량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지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약의 유형, 복용량과 시기, 부작용 및 대처 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장구를 착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동이 성장하면서 보장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구와 맞닿은 부분의 피부가 손상되거나 붉어졌는지 살펴보시고 의사와 치료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구란 인체의 뼈, 근육, 신경이 골절되거나 마비되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기로 보조기, 부목, 깁스 등이 있는데요. 맞춤형 보장구와 각종 자세 잡기 장비는 성장기 자녀의 시기별 신체 변화를 고려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위 영양증은 근섬유가 점차적으로 섬유화되고 지방의 세포 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골격근의 진행성 위축과 근력 저하가 특징으로 진행성이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적당한 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분 척추는 척수를 싸고 있는 척추 뒷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태어나 신경 손상과 마비를 일으켜서 생기는 기능장애입니다. 척추의 열린 부분을 닫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뇌수종을 보일 경우 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합니다.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척추 손상은 추락,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거나 타박상을 입어 마비가 옵니다. 척수의 손상 부위가 높을수록 마비와 감각 상실이 더 심해지는데요. 마비된 쪽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뇌 손상은 혈관 손상, 질식, 교통사고, 운동사고 등에 의한 손상이 원인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니 반복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골형성 부전증은 뼈가 약하여 다발성 골절이 발생합니다. 운동 발달이 늦고 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하며 척추 측만을 예방하기 위해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는 신체적으로 운동기술 습득이 어렵거나 지체를 보이고 자세와 움직임에서 제한을 보이고 근육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또 운동 기능과 자세의 문제로 근육 협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고 가정에서 자녀가 운동기술을 배울 빈번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적절한 보조기구를 활용합니다. 의사소통적으로는 얼굴 근육이 굳어지거나 일그러지고 전반적인 균형 유지가 쉽지 않아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언어 발달의 제한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고 구강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 구강 근육을 자극하거나 만지고 눌러주며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 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인지적으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보이고 학업 성취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집 층수 누르기, TV 채널과 번호 읽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업 기술을 지도하고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사회 정서적으로 지체장애는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자주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언어 발달의 제한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며 잦은 수술, 입원으로 심한 육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겪습니다. 또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우울, 공격성, 위축감을 보이기도 하죠. 따라서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가족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개별적이고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학교는 자녀가 가진 장애와 특성 및 현재 수행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 활동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 팀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합니다. 보호자도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원으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목표와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반영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팀에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교 관리자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자, 보호자 등이 포함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 순회교육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가정이나 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가 중증화됨에 따라 중도,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재택,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재 교구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과교육과 일상생활 지도, 치료 지원 등 자녀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신체 기능의 발달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재택 순회교육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 시 재택 순회교육을 희망하시면 됩니다. 운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활동하다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이 되었을 경우 학교에 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에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였더라도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원본 및 비급여 진료 시 진료 세부 내역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셨다면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성범죄 등과 같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신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시고 관련된 증거나 자료들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진로지도는 아이가 앞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거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입학, 취업과 같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인데요. 초등학교 나이의 자녀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지도가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녀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살펴보시고 자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나이의 자녀를 둔 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에 진출하는 자녀를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지관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및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하며 졸업 후 자립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여가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을 보조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와 협의한 후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정을 신청하시면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다수인 학교, 완전 통합학급에 배치된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됩니다. 3. 중도 중복장애의 특징,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 중도 중복장애는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를 주장애로 하는 중복장애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등 다양한 장애가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지체장애를 수반한 중도 중복장애 자녀의 경우 섭식, 신변처리, 이동, 의사소통, 학업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 허약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와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선 뇌성마비와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요구에 맞는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적으로 최소한의 상징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 친숙한 대상을 변별할 수 있으며 자주 반복되는 일상적인 짧은 대화는 가능합니다.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언어장애를 수반하여 구어 사용이 제한되며 몸짓 등 신체를 활용한 비상징적 의사소통에 의존합니다. 자신 고유의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데 잦은 의사소통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신변 처리에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참여에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강 및 운동 부분에서는 대근육 운동 및 기능적 사용이 제한되며 보조기기를 활용합니다. 뇌전증 등의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병, 허약 문제와 호흡 및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한 곳만 응시하거나 일정한 손동작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움직임이 가능한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언어입니다. 이를 몸짓 언어라고 하지요. 다만 자녀와 대화하는 사람 간의 약속이 될 수 있는 몸짓을 언어로서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신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 교사, 친구를 포함한 친숙한 사람과 공유하면 중도 중복장애 자녀의 수업 참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말이 어눌하고 글자를 아직 못 쓰는 중도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능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기 발화가 있는 자녀의 경우처럼 표현 언어 능력은 있으나 타인과 공유할 만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사용하는 어휘들에 대한 상황과 특징을 정리하여 함께 대화하는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한 의사소통 정보는 자녀와 대화자의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중도 중복장애 자녀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학적 지원으로 컴퓨터를 하고 싶은 아이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니터 이동 보조기나 파일 거치대 등의 컴퓨터 사용을 돕는 보조장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대체 의사소통 지원도 가능한데요.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낱장 카드,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판 등이 있습니다. 비구강 섭식 자녀에 대한 건강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입으로 먹는 것이 힘들어 자꾸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위로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튜브 섭식을 한다고 꼭 구강 섭식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워 구강 섭식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튜브 섭식은 유동성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며 영양물은 직접 위장이나 소장으로 공급됩니다. 튜브 영양 공급 중 문제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인의 경우 즉각 튜브 영양 공급을 멈추고 병원에 연락하며 호흡곤란 증상이 올 경우 119를 부릅니다. 튜브 이탈의 경우에는 튜브 영양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비위관은 병원에서 튜브를 교체하고 위로관은 깨끗한 수건 등으로 유출을 막으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및 경련의 경우에는 내용물의 준비, 공급 속도, 복부의 공기 여부,
내용물의 온도 등을 확인합니다. 아이에게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어지러움, 구토 및 경련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튜브 주변이 붉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며 윗속 내용물이 유출된 경우에는 클램프가 꽉 닫혀 있는지 확인 후 닫혀 있는데도 새고 있으면 튜브를 교체합니다. 튜브 박힘의 경우는 일단 튜브를 짜내는 정확한 절차를 실행하고 그 방법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주사기에 물을 넣은 다음 튜브에 꽂아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그래도 막혀 있으면 병원에 연락합니다. 비전형적인 배설물 관리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인공항문 주변의 피부염증을 예방하고 축적된 가스를 배출하고 주머니가 헐거워져 배설물이 누출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세는 눕거나 앉은 자세가 좋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 배뇨 조절을 위한 신경학적 손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뇨관을 설치하는데 이 장치는 청결함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뇨관은 매일 주변을 깨끗이 씻어주고 혹시 대변 후 그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종류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석션 관리인데요. 심하게 기침을 하며 청색증이 오거나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는 몸을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손바닥을 동그랗게 모아 등을 두드려주면 폐 주변의 가래가 제거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분비물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흡입은 자녀가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분비물로 인해 소리가 나는 경우, 폐색증, 산소 부족 등의 징후를 보일 때 시행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석션기나 네블라이저를 임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와 상의해서 시행합니다. 4. 가족 지원.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의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은 생활, 건강, 교육, 고용 지원 등 다양한데요. 전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대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년 기준 1년간 무상대여하며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를 장애 영아, 유초 중고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대여합니다. 이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기구, 의사소통기구, 정보통신기구 등의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지원 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사이트, 복지로, 보조공학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보 포털 투위의 경우 뉴스홈, 행정, 장애복지 지원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데요.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또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하며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며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매월 15만 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 원이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매월 10만 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진로 및 직업 지원. 가정에서 진로 지도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일의 보람과 일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매우 다양한 일과 직업이 있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판단으로 자녀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자녀의 능력, 적성에 대한 이해, 진학과 직업 준비, 바람직한 직업 선택의 조건들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자녀의 적성과 소질, 흥미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때이므로 이를 선택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두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는 커리어넷의 초등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아로주니어가 있으며 한국 자벌드, 서울 상상나라,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직접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일반 학교에 통합된 자녀의 진로 직업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이 세 학급 이상 설치된 고등학교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현장 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제공 등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녀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에 설치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과정으로 개인의 직업 흥미, 적성, 능력, 강점과 제한점, 기능 수준을 분석하여 각종 직업의 내용과 현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직업 방향을 결정하고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공과에서는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 제빵, 정보처리, 시각 디자인, 직업생활 등 취업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재활훈련 과정과 중도 중복장애를 가진 자녀의 가정생활 및 자립생활을 훈련하는 자립생활훈련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시 꼭 수능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나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학생부 평가나 면접만으로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정원외 장애인 특례 입학이 가능한 학과도 있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협의회가 대입제도, 대학 입학정보, 학습진단, 대입설명회, 대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입시정보 사이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별 전형과 관련된 정보도 전형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사정과 평가, 사회심리,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 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상담사례 지원사업, 가족문화 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직업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기획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단기 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오뚜기 뇌성마비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사례관리사업, 재활훈련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 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가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 더 알아보기. 큰아이가 뇌성마비인데 동생도 그럴까 걱정이 되네요. 유전적 원인이 있나요? 뇌성마비는 유전적 요인으로 태어나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출산 전, 출산 시, 출산 후 초기 몇 년 이내에 발생하는 두뇌 손상이나 두뇌 결함이 원인이 됩니다.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특수학교로 진학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지 일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수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나뉩니다. 또한 장애 종별로 학생의 입학 신청을 받지는 않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통학거리와 해당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1학년입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면 저를 보며 울면서 안 내리려고 해요. 근데 교실에 일단 들어가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 처음 적응할 때에는 보호자와 분리되는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학교에 들어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보호자께서는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호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에 대하여 자녀에게 설명해 주거나 짧은 시간 동안 자녀가 보호자와 떨어져 다른 사람들과 있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호자가 함께 교실 안까지 들어와서 바로 나가지 않고 수업 시작 전까지는 자녀와 함께 학교 일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교실 문 앞까지만 자녀와 동행하고 그 다음은 현관 앞까지만 자녀와 동행하는 등 점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보호자가 머무는 시간을 줄입니다. 수업 시간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배제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구강마비와 중증 지적장애로 언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습니다. 발화와 함께 신체적인 제한성도 보입니다. 인지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언어학습이나 복잡한 기기의 사용보다는 간단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실물이나 사진, 그림을 이용한 카드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친숙한 어휘들과 일상에서 중요한 욕구나 요구에 사용하는 어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카드로 학습할 때에는 낱장 카드,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판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휠체어 발판을 끊임없이 차고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행동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가 그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하는 행동이거나 자기 자극을 위한 행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자녀의 발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 그림카드나 벨 등 상대방과 주고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의 전반적 특성을 알고 교육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 중복장애의 특징을 알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도 가족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체장애 자녀의 진로와 직업 지원으로 다가올 성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